매슬로우의 그 욕구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발달된 단계가 초창기에는 5단계를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매슬로우가 3개를 더 거기다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5단계였던 자아실현의 욕구를 7단계를 올리고 중간에 인식의 욕구하고 미적인 욕구를 집어넣고 마지막 단계에 초월의 욕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매슬로우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인생의 욕구 발달을 좀 더 세분화시켰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에릭슨도 평생 발달을 8단계로 만들어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매슬로우, 에릭슨 평생 발달 8F 해가지고 이걸 제가 창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슬로우 이론하고 에릭슨 이론을 결합을 시키니까 신기하게도 이게 잘 맞아떨어져요. 그게 그래서 같이 외우기도 좋고 해서 이게요 매슬로우하고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유아교육학과라든가 이런데 그 시험 보는 사람도 다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또 상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육학 쪽에서는. 자 1단계가 생리적 욕구인데 제가 전에 강의에서도 좀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자 1단계가 일단 태어난 후에요. 1단계에서 8단계까지 이제 강의를 할 텐데 그럼 태어나기 전의 단계를 제가 0단계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 0단계가 있는데 0단계에서 제가 그 최근에 인터스텔라 얘기를 하면서 신은 전지전능 편재성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무지하고 차별이 있는 상태로 쪼개려고 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생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엔트로피 상태를 네겐트로피 상태로 만드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개념에 대해서는 따로 엔트로피를 공부를 해보시면은 신이 전지전능 편재성을 무지무능 차별이 있는 분열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만이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고 삶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신이 엔트로피를 어떻게 해서든지 네겐트로피로 만들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삶이 펼쳐지게끔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역설적 탄생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것은 역설적 탄생에 대해서는 제 다른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이 8단계를 설명하고 나서 다시 좀 내려와 보겠습니다. 자, 1단계 생리적 욕구는 뭐 잘 알겠지만은 기저귀를 가는 뭐 그런 단계죠. 배고프고 똥 오줌 싸면 불편하고 그런 아기 때. 그런데 그때 대략 시기로는 태어나서 한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기저귀를 갈고 하는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아이가 방치가 돼도 안 좋고 너무 과도하게 엄마가 그 아이의 그 생리 현상에 개입해도 안 된다. 너무 빨리 개입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애착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애착 형성이 잘 되면은 아이들은 이 생후 1년간 신뢰감과 불신감 사이에서 갈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방치하게 여기서 이때 적절한 사랑을 못 받으면은 평생 동안 이 사회와 세상 사람들을 불신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심리에 빠져들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에릭슨의 연구입니다. 이게 2단계가 이제 안전의 욕구인데 안전의 욕구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1단계에서는 신체적인 느낌, 내가 똥 오줌 싸서 불편하다는 느낌. 2단계에서는 젖을 내가 배고플 때 적절하게 내가 공급을 받고 있는가. 아, 내가 굶어 죽지 않겠구나. 이런 안전의 욕구. 그것과 좀 더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에릭슨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3세 이후에 이겁니다. 자기결정적으로 양육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언어의 주도성이라든가 놀이의 주도성을 엄마가 아이의 주도성을 뺏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결정성을 뺏기게 되면은 아이들은 수치심을 갖게 되는 거고, 자기결정성을 갖게 되면 아이들은 자율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금지 언어 있잖아요. 안 돼, 지지, 그건 창피한 거야, 뭐 이런 언어들. 이런 언어들을 3세 이후에 아이들이 많이 듣게 되면은 왠지 수치스럽고 수동적인 아이로 바뀔 가능성이 많죠. 자율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결정성이 있고 놀이의 주도권과 그 먹는 행동, 먹는 것에 있어서 주도권. 그러니까 아이가 배고프지 않았는데도 엄마가 자, 밥 먹을 때 됐어, 먹어. 이거 자체는 자율성을 빼앗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3단계는 이제 소속감이었고, 이제 또래 관계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이제 주로 유치원 이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소속감의 욕구가 여기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뭐 했을 경우에는 에릭슨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 주도성을 갖느냐 죄책감을 갖느냐로 갈려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엄마들이 책을 읽어준다거나 교육을 들어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친구처럼 해주라 이거. 친구처럼 공평하게. 그러니까 아이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보면서 어떤 활동이 들어가야 된다. 교육 활동이나 체험 활동이. 거기서 그 아이의 이제 3, 4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소속감 다음에 자존감의 욕구가 생기는데, 거기서 아이의 주도성을 빼앗게 되면은 열등감과 죄책감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이의 주도성, 자기 결정성, 주도성을 인정해주게 되면은 자기 효능감을 느끼면서 자기가 성취감을 느끼는 만큼 더 아이들은 근면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것에서 더 오래 참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그 미술품 재료 고르기 그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선생이 미술품 재료를 골라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직접 미술품 재료를 고를 때 쉬는 시간에도 놀지 않고 창작 활동을 하더라라는 그 심리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자기 주도성은 그렇게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에 굉장히 그 자기가 성취감을 느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칭찬을 좀 해주면서 엄마가 너무 잘난 척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보통 엄마들이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가르쳐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근면성과 주도성을 상실하게 되죠. 죄책감과 열등감, 수치심 이쪽이 더 많아지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게 초등학교 때는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표시가 나게 돼요. 즉 중학교 가서부터 그 아이가 근면성, 주도성, 자율성이 부족해진다는 얘기는 두뇌 속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자기주도성과 호기심의 호르몬이 더 적게 나오는 아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상하게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죠. 더 오래 하고 싶은데 공부가 더 오래 안 되는 거죠. 인내심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작 공부를 해야 될 때 성적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언제부터? 되게 보면은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관리받았던 아이들은 중3 이후에 성적이 떨어집니다. 공부의 양이 많아졌을 때 몰입이 안 되면은 그 많은 학습량을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매슬로우는 인식의 욕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매슬로우가 얘기했던 인식의 욕구, 이게 이제 파인딩이죠. 뭔가를 찾고자 하는 욕구인데, 그 인식의 욕구와 공자가 지학이라고 얘기했던 15세 지학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매슬로우가 했던. 그래서 이때부터는, 중학교 때부터는 뭐예요? 아이들이
혼돈감이냐 정체감이냐에서 갈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단어만 봐도 그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왜 필요한지가 나옵니다. 즉 혼돈감이냐 정체감이냐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롤모델과 자기 진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 나이 때 13세 15세 중학교 때에 롤모델을 선택하고 자기 진로를 찾는 것은 과연 정말 자기의 적성을 정확히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성취감과 신뢰감,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을 획득하도록 자란 아이들은 13세가 넘었을 때 비록 나중에 알게 될지라도 그 자기가 선택한 진로가 나중에 자기 적성하고 안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될지라도 그때는 착각을 합니다. 아, 이게 나의 적성일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정확한 어떤 자기 진로 적성을 찾는다기보다는 일단 그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아이의 정체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뭔가를 자기주도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혼돈감으로 이어진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자기주도성을 침해당하지 않고 결핍당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이 5단계에서 인식의 욕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그 인식의 욕구는 이제 그 운동으로 가게 되면은 뭔가 기술을 익히고자 하는 욕구가 되는 것이고, 공부로 가게 되면은 사전을 자꾸 찾아보게 되고 궁금한 것을 검색해보게 되는 그런 욕구가 되는 것이죠. 인식의 욕구.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적인 욕구로 가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15세, 35세로 확 올렸죠. 왜 올렸냐면은 이게 25세로 해도 되는데, 요즘에는 그 직장에 취직하는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요즘 시대에 제가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기가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과의 친밀감이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회에 뭔가 역할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는 고립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게 약 30대 정도의 그 자존감을 형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친밀감보다는 고립감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연결이 될까요? 바로 자살률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고립감이 결국에는 침체감으로 이어지고 거기서 절망감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불신, 수치, 죄책, 열등, 혼돈, 고립, 침체, 절망 이렇게 가더라 이거예요. 그 잘못된 단추를 끼우면은 첫 단추가 잘못되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근데 첫 단추가 잘 되면은 신뢰감,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정체감, 친밀감, 생산성, 자아통합으로 가더라는 거죠. 에릭슨의 연구에 의하면.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제가 매슬로우의 미적인 욕구와 에릭슨의 친밀감을 연결시킨 건 뭐냐면은,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회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근데 그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은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느냐, 자기 스타일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스타일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죠. 사회활동이라는 것이. 그리고 13세 이후에 지하의 단계에서는 로맨스의 단계예요. 제가 이 로맨스, 스타일, 뷰티라는 이 세 단어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는 이따 이 밑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단계까지 가게 되죠. 뭔가 더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내가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구, 그것은 사회 속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기에게 적대적인 사람 또는 자기보다 못난 사람, 잘난 사람들과 친밀하게 친밀성을 유지하면서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더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로
발달한다는 거죠. 이게 긍정적인 발달입니다. 근데 그렇게 발달하거나 아니면 그냥 고립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생산성과 침체감인데, 이 생산성이라는 거는 드디어 뭐냐면은 자기 스타일대로 이 세상에 뭔가를 기여하고자 했고, 뭔가 자기만의 일가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드디어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 결과가 현대사회는 언제부터 나오냐? 저는 45세에서 50세 이후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냐면, 이 현대사회는 모든 게 늦어집니다. 노벨상 수상자도 평균 연령이 25세 정도가 늦어졌어요. 25세에서 30세. 그래서 일본의 어느 그 자기개발 서적을 쓴 후나이 유키온가, 아무튼 그 사람 책을 제가 몇 번 읽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대 사회의 부록은 65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몇 년이 늘어났죠? 예, 25년. 근데 이게 정확하게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연령이 늘어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재벌 2, 3세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생산성을 맛보는 것, 즉 내가 사회에 기여한 것이 드디어 결과물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나이는 일단 50 나이 50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후나이 유키오가 아마 이름이 맞을 건데, 현대 사회에 그 공자가 말했던 부록의 단계를 넘는 넘는 나이가 65세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한 인간이 부록의 단계로 간다는 거. 부록의 단계로 간다는 것은 50이 이제 공자는 지천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보람을 남겨야 되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단계가 지천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천명을 어렴풋이 느끼는 단계가 부록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이가 65세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은퇴할 때까지 사람들은 자기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게 될 확률이 높다. 현대사회에.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제2, 제3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준비를 해야 되고, 마흔쯤이 됐을 때 시중에 나온 책 제목처럼 진짜 인문학 공부에 푹 빠져야 되는 것이죠. 40쯤 됐을 때. 자, 그래서 자아실현의 욕구로 가게 된다 이거예요.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그 생산성이 나온다는 것은 50세경부터고, 이때부터 우리가 심리 원형에서 뭐 방랑자의 단계, 뭐 고아의 단계, 방랑자의 단계, 그 다음에 뭐 전사의 단계, 그 단계 까먹었는데 마지막에 마법사의 단계로 가게 되거든요. 심리 원형 그 6가지가 있어요. 빠진 게 뭐더라? 아무튼 뭔가 힘든 짐을 지고 가는 어떤 그 노예 같은 그런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마법사의 단계로 가거든요. 그거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가게 되고 마지막에 드디어 초월의 욕구로 가게 된다는 거죠. 매슬로우가. 근데 이게 이 스케줄대로 살다간 한 사람이 있죠.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55세 말기암에 걸리면서 돈을 벌고 출세한다라는 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기부와 봉사로 자선재단을 설립하면서 기부와 봉사로 98세인가 89세인가 그 나이대까지 살다가 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55세 이후에 말기암 걸린 이후에 삶이 진짜 자기 삶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록펠러 같은 사람은 바로 그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게 진짜 나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느 단계로 가야 되느냐? 초월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초월적인 단계로 간 이후에야 글쎄 그게 공자가 얘기한 걸로 따지면 어떤
종심의 단계죠. 종심의 단계.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선택을 거스르지 않는 이순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종심의 단계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초월의 욕구 단계, 메슬로우가 얘기했던 초월의 욕구가 공자가 얘기했던 종심의 단계다. 그리고 그 종심의 단계는 지천명 이후에 지천명이에요. 자기의 그 운명, 사명이나 소명을 깨달은 이후에도 더 많은 초월적인 노력 이후에 비로소 우리 인간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어떤 통합을 하게 된다. 삶과 뭐 우주와 신과 이런 것들이 개념이 잡히면서 그런 자아통합에 이르게 된다. 에릭슨이 얘기했던 자아통합은 메슬로우의 초월의 욕구다. 그리고 그것은 공자의 종심에 가깝다.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끝으로 왜 5단계 인식의 욕구는 로맨스고 로맨스 없이 인식의 욕구, 그 학습의 욕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미적인 욕구, 세상을 뭔가 자기가 기여를 해서 바꾸고자 할 때 왜 스타일이 중요한가? 왜 스타일이 중요하냐면 한 개개인의 스타일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세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뭐냐면요, 자기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예요. 자기하고 스타일이 다른데 각각의 사회 구성원의 스타일들을 인정해 주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로 사회에 기여하길 바라는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로 사회에 기여하기 바라는구나. 내 스타일하고는 좀 안 맞는데. 하지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게 지도자예요. 지금 어떤 지도자처럼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은 아예 뽑아주지도 않는, 그걸 코드 인사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거는 뭐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 아니죠. 미적인 욕구하고 달라요. 그것은 모든 인간의 미적인 욕구는 자기 스타일대로 기여하고자 할 때 그것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리고 그 스타일을, 로맨스 이후의 스타일을 인정해 줬을 때 그 개개의 사회 구성원은 자기만의 아름다움, 뷰티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화가 융성한 국가가 되고 진정한 창조 경제가 되는 단계죠. 스타일을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는 절대 창조 경제를 만들 수가 없고 문화가 융성한 국가를 만들 수가 없다. 자,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네, 바로 버트런드 러셀이 한 얘기입니다. 버트런드 러셀이 한 얘기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 로맨스 없이는 스타일을 만들 수 없고 스타일이 없이는 뷰티에 이를 수 없다. 아름다움에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는 자기주도성이 있는 로맨스, 자기 삶의 로맨스를 어떻게 줄 것인가가 중요하고,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의 성인들의 스타일, 그 성인들이 각자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또는 뭐 애국애족을 한다고 칩시다. 애국애족을 하고자 하는 스타일들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통진당이 해산하는 결정이 났는데 바로 이것이 저는 각각의 사람들이 이 사회에, 이 지구에 기여하고자 하는 스타일을 무시하는 그런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 배경에 무슨 증거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단지 메슬로우 에릭슨의 어떤 인생 발달 단계로 평가해 봤을 때 그것은 성인들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스타일을 무시했다. 따라서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다양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통진당 해산이 결정된. 자, 그래서 그 스타일을 인정해줄 때 그 각각의 사람들은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고, 그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생산성으로 연결이 되고, 그 생산성이 결국 아름다움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회는 한 단계 더 높은 초월적인 단계로 가겠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지상천국이라든가 이상향에 가까워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로맨스 없이 스타일을 만들 수 없고
스타일 없이는 뷰티에 이를 수 없다. 버트란드 러셀의 말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